출제는요, 출제 범위는, 자, 전근대사가요, 뭐 아시는 분겠지만 16개예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4문제 나왔어요.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알겠죠? 보통 근현대사가 6, 7이에요. 근데 4개 나오고 또 전근대사 쪽이 16개라는 거는 비중이 되게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많이 파야 되나요? 이걸 비중을 축소해야 되나요? 아니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예상 유형이란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전 시대에 맞춰서 골고루 다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또 지방직 때 이것도 여기가 많고 여기가 또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국사는 계속 골고루 하고 열심히 하시고 다 하셔야지 고득점 맞을 수 있을 까 보고요. 그 다음에 합격 평균은요, 원래 2012년 13년이 워낙 쉬웠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보통 합격 평균이 90점이야. 그러면 대체로 합격한 사람들이 끼케나 많이 틀려도 2개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번에는 12, 13년도에 비해 굉장히 높게 상승됐어요. 난이도가. 왜냐하면 유형이 변화가 됐거든요. 무슨 유형으로 변했냐면 7급. 기존의 뭐 가와 나 사이에나 이해 위주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 개념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는 7급 유형으로 바뀌었어요. 한 방에. 근데 원래 9급 유형이 옛날에 2010년, 9년, 8년에 이랬거든? 근데 11년, 12년, 13년 가면서 조금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12년, 13년에 맞춰서 이제 보통 강의도 했고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합격 평균이 당연히 내려가죠. 그치? 여러 번만 어렵게 느껴진 게 아니고 다 그랬어요. 다. 국가직 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서 대략 80점. 80점 이상이면 되게 잘 봤다라고 봅니다. 이거보다 이제 높게 본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상대평가니까. 이 안에서도 뭐 95점 분 계시고 90점도 계세요. 뭐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80점 어쨌든 이 정도 보면 대체로 잘 봤다라는 거예요. 체급 난이도상.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우리가 좀 해설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교재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까다로웠던 거는 사이드에 있는 거. 약간 좀 그치, 우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 그런 데서 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나왔었고요. 제가 수업 때 항상 얘기하는 교재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있죠?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재를 안 보고 요약서나 아니면 기출문제 위주로 막 반복으로 돌린 사람, 그런 사람은 점수가 안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한 시대 한 시대 꼼꼼히 봤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1번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 문제는 뭐냐? 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려주고는 삼국시대 금성문 써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고구려 비석은 딱 두 개. 하나는 광개토대왕릉비하고 중원고구려비죠? 자, 페이지는 45페이지 펴보세요. 45페이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나왔나 여러분들이 좀 체크 좀 합시다. 페이지 45페이지 딱 피시면 그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45페이지 피면 딱 표 있을 거예요. 표.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있죠? 어디 보냐면 밑에서 5번째 줄 봐보세요. 밑줄 친 부분. 신라를 동이 신라의 왕을 매금이라 지칭했고 신라왕 및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한 것으로 보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고구려가 중심국가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만큼 장수왕이란 왕이 당시 어디예요? 아시아에서 최강국가였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 한번 봐보세요. 문제 2번째 줄 봐요. 고구려가 신라의 왕을 호칭할 때 동의매금이라 했고 신라야 고구려 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보이죠? 그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오케이?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간단히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어때요? 그냥 고구려가 남한강, 한강 유역 전체를 장악해서 기념의 한 비석이 중원고구려비라고 딱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보통 그냥 책 아예 안 읽고 그것만 딱 알고 넘어가 버리는 사람은 어때요? 헷갈려 버려요. 뭐랑 헷갈려 버려요? 광개토대왕릉이랑 헷갈려 버려요. 근데 책을 여고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은 어때요? 맞춘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직 이번 시험이 이랬다는 뜻이에요. 2012년, 13년은 그냥 그렇게 흐름만 알면 끝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앞으로 이제 계속 책 위주로 꼼꼼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문제가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세요. 자, 요거는 제가 수업할 때 하긴 합니다. 신라하대 불교계는
이제 더 이상 귀족 중심의 교종이 유행하지 않고요. 그죠? 지방 호족이 선종이란 종파를 유행시켜요. 그죠? 그걸 알 수 있는 사료는 첫 번째 줄에 딱 나왔어요. 불림 문자 써 있죠. 자, 페이지는 여러분들 두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페이지 58쪽에서도 알 수 있고 페이지 92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한번 58쪽 펴볼게요. 92쪽부터 해보세요. 92쪽.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페이지 92쪽. 사실 이거는 제가 칠판에 써준 것만 공부했으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었죠. 이건 나름 쉬운 문제예요. 자, 92쪽 표 보이죠? 표 보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선종 부분에서 동그라미 3번.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좌선 참선을 중시했다. 그래서 굳이 문자를 통해 불교를 습득하지 않아야 된다. 네 글자로 뭐라고 써있어요? 불림 문자 써있죠.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이 선종은 누가 지원했대요? 옆에 호족 지원했고요. 맞죠? 또 아까 58쪽에는 명확히 이제 문구로 써있습니다. 58쪽 한번 펴보세요. 좀 귀찮아도 하세요. 귀찮아도. 어차피 해설 강의 들어오셨으니까. 페이지 58쪽 피시면 동그라미 3번 봐볼게요.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58쪽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중앙귀족과 연결되었던 교종불교의 권위를 부정하는 선종불교가 성행했고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다. 이러한 사상계의 변화를 이용하여 밑줄 치세요. 봐봐, 호족들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 한번 다시 보자고요.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불림 문자 했으니까 이건 선종이고요. 2번 봅니다. 정답이 2번. 지방에서 새로이 대두한 호족들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맞죠? 그래서 딱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난이도 하예요. 1번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 그쵸? 중일 수도 있고 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중앙고그룹이 비문을 봤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이건 조선 후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종합반 분들은 아직 안 배웠죠? 다음 주에 배웁니다. 다음 같은 내용을 주장한 실학자. 실학이란 건 조선 후기 때 나타나요. 자, 일단 페이지는 319쪽 펴나 보세요. 일단 펴주시고요. 편화만 보세요. 319쪽 편화만 보시고. 자, 잘 보세요. 사료. 중국은 서양과 180쪽도 차이 난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자, 그러나 실제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받는 사람 모두 땅에 따라서 모두 그러한 것이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즉 원래는 우리가 성리학 세계관에 갇혀서 어느 나라가 중심 국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어요.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 실학자라는 사람은 뭐래요? 사실상 세계에는 중심이란 게 없대죠. 그치? 서양인이 봤을 때도 지들이 중심이라니까 우리나라의 중국 중심 세계관을 탈피하자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319쪽 펴놨죠,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319쪽 비시면 저기 누구냐? 동그라미 2번에 홍대용 보입니까? 홍대용? 봅시다. 홍대용은 청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임하경륜, 의산문답, 연기 등을 지술했는데 이는 담원서에 전해진대요. 니은 주유개혁 봐보세요. 자, 일단 두 번째 문장부터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의산문답에서는 김성문의 지구 회전설을 계승하여 지구자전설, 지구가 여러분 둥글면서 돈다는 거죠? 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화의관을 비판하면서 그쵸? 성리학적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했다라고 써있죠? 오케이?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임하경륜 나옵니까? 임하경륜에서 균전제에 관심을 보여 모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줘. 어차피 이거는 수업했을 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균전제라는 거는 성인 남자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자는 거야. 똑같이.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종합반에서 16세기 때 여러분 지주제가 확대된다 그랬잖아. 그 농민들이 땅이 없죠? 그래서 땅을 나눠줘야지 다시 어떻게 된다. 그치. 농민들의 생활도 안정되고 국방력도 다시 튼튼해진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3번의 이 사료는 당연히 누구의 지전설? 홍대용의 지전설 사료고요. 그쵸? 홍대용의 지전설.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자잖아요. 홍대용의 지전설. 자, 그러면 2번에 임하경륜 나왔네. 그죠? 이게 홍대용의 토지제도 개혁안이었죠. 정답입니다, 이게. 3번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허목이라고 있어요. 허목, 남인 중에 허목. 이것도 조선 후기 때 역사에서 배워요. 근데 조금 어려웠어. 3번은요. 왜냐면 교육과정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허목. 그 다음에 1번, 4번은 다 있습니다. 동국지리지는 한백겸이라는 인물이에요. 책에도 있어요. 배우는 거고요. 4번, 동국지도는 되게 중요한 지도야, 이거. 최초로 지도 안에 축척이 표시된 지도야. 그래서 지도 안에서 실제 거리를 관측하고
계산할 수 있는 지도예요. 이거는 누굴까요? 정상기라는 사람의 동국지도예요. 18세기 영조 때. 이것도 책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어쨌든 홍대영이라는 사람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홍대영 어차피 여러분들인데 이 문제는 쉬운 게 기출문제 풀면 쉬웠어. 이전 12년, 12년, 13년 기출문제 홍대영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출문제 뭐 분석만 좀 했다면 충분히 홍대영이란 걸 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봤고요. 자, 4번 문제. 자, 이거는 일단 페이지 424페이지 펴놔줘 보세요. 펴놓기만 하세요. 424. 자, 이건 이제 근현대사 아까 네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제사 문제예요. 일제사. 자, 일단 문제부터 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충칭에서 한국강복군을 창설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단과에서 보면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을 때하고 중국 수도 충칭에 정착했을 때를 잘 구분해 주시면 된다 그랬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40년 중국 수도 충칭에 정착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1번. 총사령관에 이청천 참모장이 이범석을 선임하였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424페이지 있어요. 한국강복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국강복군. 근데 책에는 여러분들 지청천이라고 써있거든? 지청천. 여기 있나? 지청천이라고 써있어요. 어디 써있냐면 동그라미 2번의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현대사 최신 단가에서 얘기해줬어요. 이청천이라는 이름인데 지청천으로 바꿨었다고,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좀 드립쳐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웃었거든. 그래서 아마 다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틀린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까지 보통 해주지 않거든요. 저도 그때 그냥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말해준 건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틀린 분들은 어때요? 이청천? 나 지청천인데 땡! 이래버렸단 말이야. 4번까지 안 읽고. 정말 디테일해졌죠, 문제가. 더러워졌죠, 한마디로. 이전 시험에 비해. 자, 그 다음 2번. 영국군의 요청으로 일부 병력을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시켰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40년이면 2차 세계대전 중이야. 그래서 영국군과 같이 연합작전 수행한 게 아마 여기 써있네요. 424쪽 동그라미 3번 주요 활동 기억 부분에 있어요. 뭐 어차피 다 배우는 거고. 3번. 미국 전략정보처 OSS와 협력하면서 국내 진공을 준비했다. 그게 니은에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직접 비행대 편성해서 일본을 쳐가지고 직접 독립을 자주적으로 하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원폭 맞고 패망하죠. 그래서 그 실패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4번은 뭐냐? 조선의용군과 연합했다 써있죠. 자, 어디 나와 있냐면 동그라미 여러분들 3번 주요활동 기억에 화살표의 밑줄 친 부분 봐보세요. 김원봉에 뭘 흡수했대요? 의용군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의용대라고 써있잖아.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예요. 왜? 기출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문제는. 옛날 기출에도.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보통 모든 근현대사 강사분들이 다 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의용대랑 의용군이랑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고.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셨던 분은 그치 4번 고를 수 있었고, 또 뭐가 틀렸냐면 4번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죠. 선전포고하는 41년이에요. 근데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란 부대가 임시정부에 한국강복군 들어오는 건 42년이야. 그럼 맞지도 않죠 여러분들. 선전포고는 41년인데 부대가 들어온 건 42년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번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1번은 여러분들 몰랐던 분은 체크해주세요. 알겠죠? 지청천의 본명은 이청천이 원래 이청천. 알겠죠? 밑단 것까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문 5번. 자, 8.15 광복 직후에 결성된 정당의 중심 인물과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자, 이거는 페이지 466쪽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뭐예요? 외우면 맞추고 안 외우면 아예 모르는 문제예요. 그치? 왜냐면 단답형 문제잖아요. 와, 국가직에 이런 게 나오다니.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암기형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466쪽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거기 다 써있어요. 근데 이거 단과에서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하나 안 하나의 문제였죠 뭐. 그치? 자, 보세요. 여운형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했으며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해서 좌우합작을 추진했었다. 자, 여운형의 당은 여러분들 467쪽에 있구나. 467쪽에 두 번째 무슨 당 보여요? 조선인민당 보이죠? 조선인민당. 그 다음에 니은 송진우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했으며, 자, 여운형이 발표했던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했대요. 어디 나와 있냐면 466쪽에 기억 부분에 있어요. 기억. 한국민주당.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민족주의 계열인 김성수와 송진우 등의 우익 세력은 민주당을 결성했다.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딨냐? 디귿 안재용 나와있죠? 안재용은 477쪽에 맨 위에 있어요. 국민당.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푸는 문제예요. 알겠죠? 왜? 이건 저는 던져주지만 사실 암기해서 시험장 들어간 건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단답형 문제예요. 단답형 문제니까 절대 이해해서 흐름으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좀 해주셨어야 됐어요. 됐죠? 자, 6번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알겠죠? 자, 유일하게 제가 할 말 없는 문제야. 와, 연도가 나올 줄 몰랐어요. 나머지는 뭐 어차피 대충 수업에서 다 대충 하신 거지만 이건 제가 전혀 연도를 안 알려줬었죠. 이런 문제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페이지 14. 일단 14페이지. 유적지 있는 문제는 14였어요. 자, 문제 보면 1960년대 전반 남북한에서 각기 조사 발굴되어 한국사에서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유적들을 바르게 착지해진 것은 하고 있죠. 자, 1번의 제주 빌레몬 유적 보이죠. 일단 여러분 모르면 일단은 거의 99% 정답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없어요. 없어요. 일단 그냥 써놓으세요. 73년 유적지입니다. 1973년. 제주니까 남한이고요. 73년. 자, 그리고 상원 검은모루 유적. 평남 상원. 여러분 평남이니까 북한에 있죠. 자, 이거는 1966년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미치겠다. 자, 2번 봅니다. 공주 석장리 유적. 근데 그러면 이걸 맞춘 사람이 가끔 있거든? 절대 연도 외워서 푼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2번을 정답으로 고른 사람은 뭐냐면 저기 공주 석장리 한번 봐보세요. 전기 부분의 네 번째. 해방 이후 뭐라고 써있어요? 남한 최초죠. 그죠? 우리가 해방 언제 했지? 1945년이죠? 그쵸? 해방 이후 최초니까 공주석장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나머지 134에 공주석장리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나마 이걸 맞춘 사람이 2번으로 찍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보통 강사들이 연도는 못 외워도 해방 이후 남한 최초 유적지는 외워라. 남한 최초 유적지는 꼭 외워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찍은 사람이 있죠. 근데 100% 뭐 몇 년인지 알고 푼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64년. 그 다음에 웅기굴포리는 바로 밑에 중기 부분에 있죠. 웅기굴포리. 이거는 60년에 발견됐어요. 60년. 북한에서요. 북한. 자, 그 다음에 3번 단양상시리는 84년이고요. 덕천 승리산 72년이고요. 그 다음에 연천정공리는 78년. 그 다음에 평양만다를 79년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마 보통 국사 강사들이 최고의 난이도로 보는 게 이 문제예요. 최고의 난이도. 그쵸? 저 앞으로 강의에서 저희 연도 안 할 거예요. 연도도 안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가 거의 100점 방지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7번 볼게요. 이거는 충분하게 이거는 교재 안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일단 71쪽에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제가 얘기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치? 노급, 시급. 이게 가지고 여러분 공통점 뭐라고 했어요? 공통점. 조세수치, 곡물수치, 역징발권. 그죠? 차이점 뭐라 그랬어요? 얘는 관료에게 준 거고 얘는 군공자, 공실에게 준 거라 그랬죠. 그러면 맨날 비교하는 게 무슨 전? 관료전. 이거는 기존의 역징발권을 없앤 게 관료전이라 그랬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전제왕권이 강화되면서 신문왕, 왕도 딱 좋네, 사실. 이것을 폐지하고 대신 관료전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뭘 폐지한 거예요? 그래, 노급 폐지. 그러면 노급의 뜻 고르면 됐잖아요. 몇 번이에요? 이거는 너무 쉽다. 2번이잖아요. 2번.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은 여러분들 이거 노급이 폐지되자 전국의 모든 국토는 왕의 것으로 바뀌었다. 아니야. 원래부터 있었던 게 왕토 세상이에요. 이거는 뭐야? 본인이 그냥 뭐예요? 막 끼워 맞춘 거야. 이런 말 해주는 강사 봤어요? 없어. 알겠죠? 1번은 그냥 말 지어낸 거야.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왕토 사상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관념적인 말이라 그랬어요. 현실적인 말이 아니고 말뿐이다. 말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줬죠. 그래서 1번은 그냥 X. 아예 틀린 말입니다. 이런 말 자체가 없고요. 3번은요. 꼭 노급은 육두품 신분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지. 그쵸? 그냥 관리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촌락에 거주하는 평민 백정이 공덕으로 경작하였다. 그러니까 4번은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농민을 백정으로 부르는 거는 고려시대야. 그쵸? 또 근데
농민이 또 공동경력.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그냥 이것도 지운 말, 이건 이상한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명확히 나오는 게 2번밖에 없어요. 1, 3, 4는 다 이상한 말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야. 맞죠? 딱 명확히 답을 고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8번. 자, 이것도 별표 치세요. 이거는 응용력이 있어야 돼요. 응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풀었어요. 강사가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수험생이 딱 수업 딱 접했을 때는 와 뭐야 이거 당황했을 법한데 응용력이 좀 있는 분들은 맞췄을 겁니다. 또 봅시다. 다음과 같은 풍속이 행해진 국가 삼국지 동의전 써있으니까 무조건 부여고구려 옥저동의 3한 중에 하나예요. 자, 그 풍속에 혼인을 할 때 구두로 이미 정해지면 여자의 집에는 대옥, 뒤에는 소옥. 이 소옥이 뭐야? 이를 서옥이라 한다. 오케이? 그럼 서옥제니까 어느 나라의 혼인제도예요? 그래, 고구려. 일단 고구려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국천왕 사후 왕빈 우씨와 왕의 동생인 산성왕과의 결합은 취수원의 신뢰를 보여준다. 부여나 고구려나 있었던 노동력 중시하는 풍습이 뭐랬죠? 형사 취수제죠. 그치? 맞아요. 형사 취수제. 그 다음에 3번부터 보세요. 관나부인이 왕빈을 모함하여 죽이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질투죄로 사형받았다. 그냥 고구려의 여자가 투기죄, 질투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한 죄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2012년 국가직 7급에 똑같은 문구로 나왔어요. 그래서 2012년 국가직 7급 문제만 풀어봤으면 맞췄어요. 됐고요. 자, 2번. 게르부 고씨의 왕위 계승권이 확립된 거는 고구려 태조왕 때부터예요. 5부족이 원래는 조금 어때요? 돌아가는 듯 했으나 이제 게르부 고씨부터 나오게 한 거는 태조왕 때부터였죠. 고구려 태조왕. 자, 이때 연나부 명림미 출신의 왕비를 맞이하는 관례가 있었단 뭐냐면 원래는 고구려는 5부족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부족에서만 왕이 나오니까 다른 부족이 뭐 하는 거예요? 왕비를 배출한 거지. 그죠? 근데 조금 깊게 공부한 사람은 왜 어렵냐면 연나부는 보통 연나부란 명칭은 지금 잘 안 써요. 전로부로 써요. 전로부. 오케이? 그래서 조금 어려웠지만 사실상 4번 잘 봐봐요. 김우는 여러분들 고구려에 김씨 있어요 없어요? 고구려의 성이 뭐가 있어요? 고씨, 대씨, 양씨 이런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백제성씨는 전부 다 뭐예요? 부여씨야 부여씨. 오케이? 그죠? 자, 그럼 신라예요. 여러분 신라 배운 거 뭐 있어요? 뇌물마리간이 무슨 씨야? 원래는 박석김이 왕위를 돌아갔죠. 그러다가 뇌물마리간부터 김씨만 나오겠죠? 그래서 4번은 무슨 나라예요? 신라야. 이게 응용이 있었어야 됐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러면 김은훈이란 이 왕족의 딸을 왕비로 맞이한 왕이 누굽니까?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알겠죠? 신문왕. 그래서 요거와 요 외척과 관련된 난이 한번 있었어요. 신문왕 때. 무슨 난이죠? 김흠돌의 난. 그쵸? 그래서 아무튼 4번은 여러분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왕들의 가계를 공부하실 거예요? 가계도 어떻게 공부해요? 그래서 요거는 4번으로 응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는 이제 좀 이것도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자, 페이지 156쪽이에요. 페이지 156쪽. 일단 펴놔주세요. 페이지 156쪽. 자, 봅시다. 고려의 형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4번부터 봅시다. 4번. 기본적으로 태형, 장형, 도형, 유형의 4형책이었다. 자, 156쪽 맨 밑에 내려가면 디귿 종류에 몇 개 있어요? 아씨 덥다. 태형, 장형, 도형, 유형. 그쵸? 사형 5개잖아요. 땡. 맞죠? 되게 어때요? 되게 짜증나게 나왔죠?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 2번 봐요. 2번. 행정과 사법이 명확하게 분리 돌림대에 있었다. 여러분들 지방관이 곧 뭘 담당한다 그랬지? 사법 담당한다 그랬죠? 거기 써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써있지?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중요사건 이외에는 지방간의 재량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방간의 사법권은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근현대사관 배워요. 우리나라 지방에 별도로 재판소 설치된 데가 언제인 줄 알아요? 2차 가부개혁 때, 2차 가부개혁 때, 1895년 때. 응? 그래서 어차피 근현대사 또 배웠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래서 2번, 4번 정도는 제낄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것까지 안 지켜지면 전혀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실형주의보다는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실형주의보다는 배상제를 우위에 두고 있었다라고 써있죠. 자, 그럼 배상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돈 내가지고 조금 어때요? 처벌, 실형을 조금 어때요? 감형받거나 면제받는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러면 니은 봐보세요. 동그라미 2번 형벌의 니은 봐요. 와, 이게 나온 거예요. 형벌의 면제 규정이 있었다. 바로 자, 동을 나빠요. 동을 나빠봐요. 처벌을 면제받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배상주의죠. 오케이? 그래서 3번은 여러분들 틀렸다고 보십니다. 즉 이게 있긴 있었지만 자주 활용된 건 아니었고, 여러분들 동이란 거는 일종의 화폐인데 주로 화폐는 누가 썼어요? 귀족들이 썼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위에 있었다 볼 수는 없지. 실용주의가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알려준 강사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유치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주로 당나라의 것을 끌어다 썼으며 때에 따라 고려의 실정에 맞는 법도 만들었다. 가로 1번 봐보세요. 고려는 중국의 당류를 참작한 72규제 법률이 존재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고려의 관습법을 따랐다. 이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1번으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는 응용력이 필요해요. 응용력이.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웠죠, 사실. 자, 10번. 10번은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10번은 무지하게 쉽습니다. 페이지 154쪽. 피세요. 154쪽. 자, 1번의 남반 보세요. 자, 궁중의 잡리를 맡았다. 154쪽에 동그라미 2번 종류의 니은 봐봐요. 남반. 궁중의 실무직이요. 맞죠? 내료직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들? 내료직. 궁중에서 일하는 시종. 그쵸? 내시. 이런 것들을 말해요. 2번. 하급 장교들도 이 신분층에 포함된다. 중류층에 포함된다. 리을 보세요. 군반도 있죠? 직업군이면서 하급 장교다. 맞죠? 중류층이잖아, 지금. 그 다음에요. 3번. 서리는 중앙의 각 사가 뭐예요? 관청이죠? 관청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저기 기억의 서리 보세요. 중앙관청의 말단 실무를 담당했다. 맞네요? 자, 4번. 향리에게는 양반으로 신분 상실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 자, 우리 디귿의 향리 봐보세요. 화살표 봅니다. 지방의 호족 출신들은 향리로 편제되어 갔는데 대호족 출신의 상층 향리는 호장, 부호장을 대대로 배출한 지방의 지배층으로서 통혼관계나 밑줄, 과거응시 자격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 합격하면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중앙관리로 나아갔던 거잖아. 됐죠? 땡. 여러분 덥지 않아요? 아, 진짜 무슨 찜질방이네. 그쵸? 어후. 자, 그 다음 11번 봅니다. 271쪽 펴주세요. 이것도 쉬운 문제. 271쪽. 자, 여러분들 11번 보면 힌트가 두 개예요. 자, 일단 힌트만 먼저 밑줄 쳐줄게요. 첫 번째 행차 밑줄. 여러분이 시험 문제 중에 있잖아. 행차 하면 이왕밖에 없어. 행차. 그 다음에 더 확실한 키워드는 뭐냐면, 두 번째 키워드는 네 번째 줄에 탕탕평평실 밑줄. 탕탕평평실은 뭐냐면 뭔가 붕당의 대립을 막는 탕평책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탕평책 하면 두 왕이거든. 영조 정조거든요. 그 다음 하나의 달빛이 땅 위의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요 달은 태극이며 그 달이 바로 나 군주다. 이거 뭐냐면 만천명월 주인옹이라 그래요. 만천명월 주인옹. 아니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만천하를 명월 뭐예요? 밝은 달빛으로 비추겠다. 그리고 그것은 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내가 뭐 하겠다. 직접 다스리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에요. 만천명월 주인옹. 자, 그러면 교재 어디 있냐? 자, 271쪽에 봐보세요. 271쪽에 여러분들 디귿 봅니다. 디귿 초계문신제. 봤죠? 그럼 이때 화살표 뭐라고 써있어요? 자, 초월적 군주, 만천명월 주인옹으로 군림하면서 신하들을 양성하고 재교육시키는 게 초계문신제였다. 첫 번째 나왔고, 자, 그다음 맨 밑에 내려가면 비읍의 화성의 축조 있죠? 그래서 수원의 사도세자가 정조 아빠예요. 어차피 배울 거야, 여러분들 후기 때. 화성을 축조하여 기능을 부여했고요. 세 번째 보세요. 화성 행차 시에는 배다리를 건설하고 백성들과의 접촉 기회를 부여하여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내용으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게 정조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조의 업적이 뭐냐? 3번입니다. 경제 부분에 나와요. 조선 후기에는 여러분들 상인들이 되게 많아지거든? 그래서 난전이라는 여러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이 서울에 많이 몰려들어요. 먹고 살라고. 그럼 더 이상 얘네들을 어때요? 밀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상업의 자유와 활성화를 위해서 시전상인들의 물품 독점권을 폐지시켜요. 그게 신해통공 조치예요. 이건 뭐 조선 후기 배운 사람은 알겠죠. 오케이? 워낙 기출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건.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 숙종이고, 이거는 오군영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숙종.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아실 거다, 여러분들. 종합반 배운 사람. 저번 주에 배운 거. 북벌군 추진하다가 종기 나서 죽으나. 효종. 그쵸? 이건 다 아시지. 그 다음에 4번. 신문거제도 부활은 조선 후기 때 나와요. 영조. 영조. 뭐 태종으로 내가 만약에 알았어. 괜찮아. 어차피 정답 아니잖아. 그죠? 자, 아무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은 무지무지하게 쉬웠습니다. 이건 진짜. 이건 틀리면 안 돼. 진짜 이건 포기하세요. 이거 틀리면. 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잘 봐요. 이거 힌트를 다 줬어요. 원나라의 제도를 따라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네 번째 줄 봐요. 변발과 호복은 옛날 왕의 제도가 아니니 원칸다 전하께서는 없애버리소서. 반원정책 펼치는 누구예요? 공민왕. 페이지 138쪽 펴보세요. 페이지 138쪽. 응? 페이지 138쪽이에요. 138쪽. 138쪽 맨 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미음 있어요. 미음. 미음에 뭐라고 써있죠? 몽고풍 폐지 써있죠. 이게 변발과 호복 폐지잖아, 여러분들. 어딨어? 어딨지? 그래서 니은 보세요. 맨 위에 니은 올라가 보세요. 그 위에 니은. 뭐 폐지시켰대요? 정동행성. 정동행성이 뭐였길래 폐지시켰죠? 내정 간섭의 중축이 구했잖아요. 그쵸?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2번. 그치? 그리고 요동지방을 공략한 건 뭐예요? 쌍성총간부에 있는 천령 이부의 땅을 회복을 했고, 최영하고 이성계를 보내서 요동까지 차지했단 말이야. 잠깐. 근데 명나라한테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기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디귿과 리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왜 딱 봤으면 어때요? 맞추지.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들. 2007년부터 13년까지 기출량을 보면요, 한 20번은 나왔어요. 알겠죠?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차라리 이런 걸 맞고, 차라리 여러분들 9번을 틀린 게 나아. 맞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다음, 이거 많이 당황하셨죠? 그쵸? 공무원 문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유형입니다. 알겠죠? 뭐 이게 적중됐다고 하는 강사 미친놈이야. 웃기지 말라 그래요. 어느 교재에 이 사료가 있어요. 그지?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잘 보잖아요. 그러면 딱딱딱 하나씩 맞춰보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딱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일단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럼 하나부터 해봅시다. 자, 조선이고 일본이고 여러분 중국이에요. 자, 일단 쉬운 거부터 합시다. 쉬운 거 2개. 1번 보세요.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삼남지방은 충청, 경상, 전라를 말합니다. 거기에 개발과 인구 증가 때문이었다. 잘 봐요. 맨 위에 사료 보세요.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갑자기 팍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몇 년이에요? 1657년, 1669년 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 몇 세기야? 18세기가 아니고 17세기예요. 그쵸? 그치? 근데 틀린 사람은 왜 그럴까? 시험장. 그쵸? 시험장 긴장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4번도 쉬워요. 자, 여러분들 일본 그래프 봤을 때 두 번째 그래프 봐보세요. 정체되어 있는 부분 있죠? 지렁이 같이. 자, 거기가 몇 년도 같아요? 대략 1750년부터 한 1800년이죠, 여러분들? 근데 4번 봅니다. 17세기 후 일본의 인구는 정체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18세기에 지속되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1750년부터 정체 현상을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몇 세기예요? 18세기지. 17세기가 아니고. 이건 세기를 셀 줄 알면 푸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헷갈린 게 2번, 3번이에요. 보통 1번, 4번은 제끼는 거예요. 자, 2번 봅시다. 자, 명나라 때 여러분들 이거 연도를 일단 연도는 내가 불러줄게. 명나라 건국 연도는요 1368년이에요. 일단 써놔요. 근데 이거 연도 안 해도 풀 수 있었어요. 1368년. 그럼 몇 세기죠? 14세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청나라 건국 연도는 1636년이에요. 1636년. 17세기죠. 상관없었어. 자, 봐보세요. 우리 제가 이렇게 칠판에 해줄 때 여러분들 태조부터 성종까지가 여러분 몇 세기예요? 15세기. 그죠? 자, 연산부터요.
연산부터 언제까지예요? 응? 선조 때까지가 16세기죠. 근데 선조는 17세기 초까지 껴있어요. 1608년에 사망하니까. 그래서 선조 다음에 누구죠? 광해군이죠. 그래서 광해군, 인조 이렇게 가죠? 인조 때 일어난 게 무슨 호란이에요? 정묘호란. 그죠? 두 번째는요. 병자호란이야. 이때 국호가 여러분들 청이 있단 말이야. 이때는 여러분들 후금이었고 여진족이. 그럼 여러분들 광해군하고 인조가 몇 세기 때 왕이겠어? 17세기 왕이야.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건국연도를 안 외웠더라도 조선 전기 대간기 살펴봤을 때 태조 때부터 있었던 게 명나라죠. 그럼 대체적으로 여러분 15세기에는 명이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청이란 나라는 나타날 때는 우리가 인조 때 병자호란 때 처음 청이란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몇 세기예요? 17세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15, 17세기만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됐어요. 와, 이거 여러분 명나라 공리 연도까지 외울 거야? 그런 것까지 강요하는 강사 없어요. 근데 2번 봐봐요. 2번. 다시 봐봐요. 명나라 때 초기 1억 4천 명 정도였던 중국의 인구. 세 번째 표 봅시다. 1.4 찾아보세요. 1.4. 1.4 내려오니까 몇 년이에요? 1600년이지? 1600년 몇 세기예요? 17이면 뭐야, 명나라 개박살난 시기야. 알겠어요? 명나라 박살나고 이제 슬슬 뭐가 등장하는 시기예요? 후금이 있는 시기지. 대체적으로 후금. 그럼 명나라 초기라 할 수 없지. 여기는 명대 초기라고 써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냐? 청대 초기 3억 명을 돌파했대요. 3자 찾아보세요. 3자. 뭐 한 1750년 이후 중간 부분이 거의 뭐예요? 한 1800년 정도가, 그쵸? 한 3억 명 돌파했겠지,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1800년이면 몇 세기죠? 19세기인데 19세기가 여러분 청나라 초기예요? 청나라가 등장이 몇 세기? 17세기니까 17세기가 청나라 초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연도를 뭐 어떻게든 뭐 누구한테 들었든 간에 뭘 했든 간에 하여튼 아는 사람은 풀 수 있었겠지만 모르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유추해서 풀 수 있었단 말이에요. 15, 16은 보통 명이고 17, 18, 19는요 청이니까. 맞죠? 그래서 2번 됐고요. 3번 보세요. 자, 17에서 18세기 봐봅니다. 우리나라 인구 봐보세요. 다시 17하고 18이면 어디 있어요? 그치? 1667년, 1669년, 1717년 때 말하는 거죠. 자, 여때 조선을 비롯한 삼국은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농경지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17, 18세기 때 여러분들 그래프 보면 전부 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뭐로 적용시킨 줄 알아요? 조선 후기 여러분 농법 배워요. 이항법의 전국화, 견종법이란 걸 배운단 말이야. 그거를 그래프에 적용시켜야 되는 문제였어요. 하여튼 요거는 좀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나 당황하지 않은 사람이 플러스 같아요. 딱 보고 일단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고 아이씨, 그죠? 하여튼 여러분 내가 보기엔 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정도 아니었어. 차라리 그 구석기 문제가 되게 연도를 아예 상세히 외웠어야 되니까 어려웠죠. 자, 14번 봅니다. 14번은 여러분들 페이지 250쪽 250쪽 펴주세요. 페이지 250쪽. 자, 보세요. 문제가 밑줄친 인홍서가 처음 편찬된 시기예요. 자, 기존의 농상지변은 중국 지방의 농사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이에 농사 경험이 풍부한 각도의 농민들에게 물어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인홍서가 편찬되었다. 250쪽 맨 밑에 들어가면 동그라미 1번에 농사직설 보이죠? 그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사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왕이에요? 기억에 있네. 세종이죠. 세종은 여러분 몇 세기예요? 15세기야. 그쵸? 자, 256쪽 펴보세요. 256쪽. 자, 256쪽 보면 동그라미 1번에 15세기의 그림 나오죠? 첫 번째 작품이 뭐래요? 니은의 대표화가의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이에요. 바로 오른쪽 그림 보이죠? 몽유도원도라는 그림. 여러분 이거 누가 그렸냐? 안견이 그렸는데 누가 꿈에서 본 걸 그린 줄 아세요? 영화 관상에 나왔어요. 안평대군. 그렇죠? 글씨와 그림 서예 관심이 많았던 안평대군의 꿈에서 본 걸 그린 게 이 몽유도원도예요. 그러면 안평대군은 누구 아들일까?
세종대왕 아들이에요. 그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누구한테 죽었을까? 형제 수양군한테 죽어요. 쿠데타 때. 알겠지? 이정재한테 죽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것도 15세기 때 작품이겠죠? 그럼 정답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농서와 그림은 전혀 관련이 없지만 관련이 있는 건 딱 국왕 세종이죠. 그렇죠? 그렇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봐봐요. 제가 문화사, 사회사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점수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대다수가 지금 정치사는 별로 안 나왔어. 문화사, 사회사 위주예요. 지금 전부 다. 그 다음에 2번 조계종은 여러분들 이건 배운 건데 진울이 만든 거야. 이거는 고려 무신직권기지. 그 다음에 3번요. 윤휴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한 바퀴 돌린 사람은 알 거예요. 조선 후기 윤휴란 사람은 성리학에 대한 뭐다? 반대자. 그래서 사문난적. 유학에 대한 반역자다. 그래가지고 처단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숙종. 여러분들 어차피 배울 거예요. 이건 조선 후기 가면. 숙종. 그 다음에 4번 진경산수와 풍속화. 이거는 18세기 때 유행했던 우리나라 화풍이에요. 정선의 진경산수와 그 다음에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화. 뭐 이건 조선 후기 그림에서 배웁니다. 아무튼 15세기 때 내용은 1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5쪽 펴주세요. 135쪽 15번은 자, 이 사료는 처음으로 나왔던 사료예요. 공무원에서 처음으로. 좀 머리 좀 쓴 것 같더라고요. 135쪽. 자, 일단 우리가 한번 문제부터 한번 봐봅시다. 자, 잘 읽으셔야 돼. 밑줄 친 무슨 문서? 이전 문서가 아니고 무슨 문서? 2번 문서야. 알겠죠? 오케이? 보낸 조직체래요. 1번 처음부터 봅시다. 이전 문서에서는 밑줄 치세요. 몽고의 연호를 썼다. 여러분들 외국의 연호를 썼다는 거는 우리가 그 외국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시거나 갇혀있다는 뜻이야. 지배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잘 봐요. 2번 문서에서는 그 몽고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대. 그럼 뭔가 몽고에 반대하는 조직이겠죠. 두 번째, 이전 문서에서는 몽고의 덕에 귀의하여 군신관계, 즉 4대를 맺었대요. 우리가 걔네들 왕으로 모시네요. 2번 문서에서는 강화로 도읍을 옮긴 지 40년이 가깝지만 자, 걔들의 풍습을 미화하여 밑줄 치세요. 진도로 도읍을 옮겼다고 한다. 진도가 두 번째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우리 135쪽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135쪽에 맨 밑에 나와 있어요. 맨 밑에. 자, 전개과정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이 동그라미 1번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삼별초라는 부대는 굴욕적인 개경환도, 제가 개경환도는 몽고의 원나라에 항복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에 반대하며 대몽항쟁에 앞장섰던 삼별초는 배중선의 지휘 아래 왕족 중에 온이라는 왕족을 왕으로 추대하고 항쟁하였다. 그럼 여러분들 새로운 왕을 추대했다는 것 자체는 기존 고려 정부하고 별도로 해성 왕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 봐보세요. 강화도 그리고 진도, 제주도 이렇게 근거지를 옮기면서 항쟁을 했죠. 됐죠? 그러면 이거 삼별초구나 라는 건 아셔야 되는 거야 사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진도는요 삼별초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삼별초밖에 없다고 핵심 내용은. 그러면 여러분 삼별초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무신정권 하면서 했는데 최충원이 만들었어요? 최우가 만들었어요? 최우. 1번이 정답이죠. 그치? 야별초 해가지고 뭐 어쩌저쩌 했다 그랬잖아. 최충원은 도방이에요. 도방. 도둑방지 도방. 3번은요 3대왕 정종 때 만든 거란 침입에 대비한 거. 광군. 그쵸? 광군. 4번은 여러분들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 유인우라는 인물이에요. 공명 때 유인우. 알겠죠? 안 해요. 야, 쓰지 마요. 뭘 글 쓰고 있어요. 그냥 넣은 거야. 알겠죠? 그냥 넣은 거야. 무슨 듣보잡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됐지? 그냥 넣은 거란 말이에요. 헷갈리게 만들려고. 자, 그리고 4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게 뭡니까? 쌍성총관부터 하라는 공민왕태죠? 이미 우리가 원나라 지배받은 지 한참 뒤고 제주도의 삼별초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소멸당한 지 오래예요. 그 다음에 16번. 자, 이거는 페이지 307쪽 펴주세요. 페이지 307쪽. 페이지 307쪽. 자, 봅시다. 자, 다음 글을 남긴 국왕의 제2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 자, 보잘것없는 나. 맨 밑에 일단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봐요. 맨 밑에 그거 보시면은 비변사 등록. 이거 제가 조선왕조실록 가면서 해주거든요. 비변사 등록, 즉
이 등록자를 하려면 최고 기관에서, 최고 국가기관에서 뭔가 처리한 내용을 이제 책으로 편찬할 때, 문서로 편찬할 때 등록이라 해요. 그러면 원래는 조선의 최고기구는 뭐였죠? 저분 좀 때려. 원래 최고기구는 뭐였어요? 조선의 최고기구? 그렇죠. 원래 의정부였어요. 의정부. 맞죠? 근데 국경지대에 자꾸 변란이 많으니까 나중에 비변사가 어떻게 돼요?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기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비변사 등록이란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일단 조선 전기가 아니고 언제인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료가 조선 후기인지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저 밑에 의정부 등록 쓰여있으면 조선 전기야. 임진왜란 전이라고. 근데 비변사 등록 써있으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조선 후기의 국왕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게요. 이제 보잘것없는 나 소자가 어린 나이로 어렵고 큰 유업을 계승하여 지금 12년이나 되었다. 밑줄칩니다. 어린 나이로. 보통 여러분 조선 후기 때 나이가 어려가지고 신하들에게 개무시당했던 세 왕이 있어요. 순조, 헌종, 철종이에요. 그때 무슨 정치인지 아세요? 종합반 듣는 분들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세도정치, 세도정치. 아, 내일 배우겠다. 세도정치. 그래도 봅시다. 자, 그러나 나는 덕이 부족하여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민심에 답하지 못했으므로 밤낮으로 잊지 못하고 근심하며 두렵게 여기면서 혹시라도 선대 왕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키워드예요. 그런데 지난번 밑줄칩니다. 가산의 도적이 여기서 왜 토적이라 했을까? 그 지방의 토착민이라는 거예요. 겠지? 걔들이 일어나 변란을 일으켜 밑줄칩니다. 청천강 이북의 수많은 생명이 도탄에 빠지고 얼게 되었으니 나의 죄이다. 자, 307쪽 보세요. 307쪽에 디귿 봅니다. 디귿. 기억부터 보세요. 세도정치 최초의 밀란으로서 몰랑양반이 홍경래가 지휘했대요. 그리고 디귿 보세요. 당시 홍경래와 우군칙 등이 평안도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 청주 등을 점거하여 청천강 이북을 거의 점령했으나 5개월 만에 평정당했다. 맨 위에 무슨 왕 써있어요? 순조 써있죠? 순조. 그쵸? 자, 이 왕은 순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가산에서 토적들이 변란 일으켜 청천강 이북의 고를 점령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홍경래에 난 사료예요. 그럼 순조란 거 알아야 돼. 근데 문제는 홍경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뭘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업적을 물어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응? 그 다른 업적은 여러분들 어디 나오냐? 어디 나오냐? 저기 나옵니다. 297쪽에 나와요. 297쪽 펴보세요. 자, 297쪽은 97쪽 가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5번 봐봐요. 뭐 나와요? 공노비 해방 나오죠? 순조 때. 여기 정답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양인을 해방시켰다. 어차피 이거는 다 설명을 해줘요. 왜 순조 때 공노비 해방이 나온지 어차피 해주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꼼꼼히 했어야 됐어요. 13년, 12년 같은 경우는 그냥 홍경래에다 물어봐요. 그럼 답이 딱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전혀, 그치? 다른 서류 주고 그 서류에 대한 다른 업적 굉장히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1번은 여러분 철종대고 4번도 철종대예요. 1번, 4번 다 철종대. 이거 다 아셔야 되겠죠. 동학이 몇 년인지, 무슨 항때였는지. 그 다음에 4번은 진주밀란이에요. 아까 홍경래난 있었죠. 아까 그 페이지에. 그 밑에 바로 진주밀란이라고 있어요. 그게 철종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근현대사에서 나와요. 우리나라가 미국 상선 불태버린 거.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 때 나옵니다. 아무튼 딱 2번밖에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은 303쪽 펴주세요.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303쪽. 페이지 304쪽. 조선 후기 천주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천주교 문제죠? 그래서 303쪽 맨 밑에 들어가 보세요. 동그라미 4번의 대표적인 박해 사건 볼게요. 자, 기억, 의금부 적발 사건. 자, 이승훈이 우리나라 최초 세례자예요. 그래서 이승훈, 정야용 등이 미사를 보다 발각당한 거. 그 다음에 니은의 반해 사건. 이거는 정조 때 이승훈, 정야용 등이 김석대 집에 성경 강습하다 발각된 거.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신의 박해는 전라도 진산의 윤지충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모친상을 천주교식으로 지낸 거죠. 그쵸? 천주교 지내가지고, 자, 이거에 발각됨으로써 사형에 처해진 거. 근데 사실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은요, 그냥 그 해당자만 뭐하고 있어요? 처벌하는 거에 끝나고 있죠. 맞지? 그래서 딱 보니까 무슨 왕이에요? 셋 다. 정조야.
그러면 왜 정조는 이렇게 관대한 편인 줄 알아요? 금하긴 했는데 왜 관대한 편이냐? 이 지금 발각당한 사람들이 주로 정조가 등용했던 인물들이에요. 시파라 그래서 여러분들 배워요. 시파. 근데 넘겨보세요. 자, 리을 보니까 딱 무슨 왕이에요? 신유박해, 순조죠. 정조가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보호해줄 수가 없지. 그래서 대대적으로 천주교인들을 다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노론강경파인 벽파와 득세하자 이르들은 시파를 축출하기에 천주교 신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그래서 두 번째 화살표 이승훈, 이가환, 정약정 등의 남인학자를 비롯하여 300여 명 처형. 정약용과 정약전 등은 자, 유형이 귀양형이에요. 귀양형으로서 자, 각각 정약용은 강신, 그 다음에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흑산도에서 나온 내용이 뭘까요? 흑산도 갔는데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딱 보다가 뭐 연구해요? 물고기 연구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선어보를 저술했다. 그죠? 아무튼 자, 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7번은 1번 봐보세요. 기예사옥? 아니고 뭐예요? 방금 그래요. 신유박해, 신유사옥, 신유박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예사옥 어디 나옵니까? 책에 바로 미음에 기예박해 나옵니다. 그죠? 바로 밑에 기예박해, 기예사옥 나오잖아요. 됐죠? 치사했죠? 그치? 신유박해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정약용, 정약전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됐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정답을 한 게 몇 번이냐? 2번, 2번. 2번으로 많이 골랐어요. 안정복은 이익제자거든? 근데 이거 분명히 제가 수업 때 해줬어요. 기억이 잘 안 나고 제가 근데 좀 미안한 거는 이거 막 나와요. 이 강조를 안 했을 뿐이었어요. 이익제자 대표자가 한 명은 정약용, 한 명은 안정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고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는 아니야. 천주교 자체는 믿진 않았어요. 둘 다 실학자거든? 둘 다 뭔가 제대로 된 우리 역사 연구나 우리의 문화를 조금 어때요?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이제 깊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실학이나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리학만을 강조하지 않았고요. 유교만을. 근데 정약용은 천주교에 관대한 반면 안정복은 천주교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땠어요? 관대하지는 않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안정복에 대해서 2번 보면 나와 있죠? 성리학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문답을 저술했다.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2번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딱 집어넣고 1번의 신유박해를 아느냐의 문제였어. 내가 신유박해만 외웠으면 어때요? 1번 맞추잖아요. 그런 의도로 낸 겁니다. 3, 4번도 마찬가지고요. 다 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웠죠 이것도. 그러니까 많이 틀린 부분이 여러분 17번 문제. 수험생들이. 자, 그 다음에 18, 19, 20은 다 쉽습니다. 18, 19, 20은 쫙쫙쫙 다 세 문제 다 쉬웠어요. 자, 18번 조선시대의 서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거는 그냥 해줄게요. 일단 311쪽 311쪽 여러분들 페이지는 펴줘야죠. 311쪽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1번 봐요. 정도전은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상을 포용했다. 얘는 살인파가 아니고 훈구파니까. 그죠? 특히 어떤 책을 통치인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주례. 이것도 해줬어요. 국가의 통치이념서 주례. 그래서 사림이 중요시하는 주자가래하고 비교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2번 여러분들 이황이 개혁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면 이의가 개혁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의였죠? 그러니까 2번 이황은 하면 안 되죠. 이황은 뭐라 그랬어요? 공부만 하라 그랬잖아. 그죠? 자기 수양만. 자, 그 다음에 4번 유영원과 이익의 세상을 계승한 김정희? 아니에요. 정약용이에요. 어차피 이건 실학 배운 사람은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었어요. 정약용. 자, 3번이 여러분들 맞습니다. 311쪽 맨 밑에 있어요. 호랑논쟁이라고. 가로 2번에 호랑논쟁. 호랑논쟁. 어차피 이거는 해주니까 뭐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거.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입니다.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학이라는 거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봐야지 여러분 호랑논쟁도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04쪽. 둘 다 이제 여러분 근현대사 문제죠? 404쪽. 이건 되게 쉬웠어요. 절대 여기서 틀리면 안 됐어요. 404쪽 펴주시면 자, 일단 이 사료가 여러분들 키워드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첫 번째 줄에 만세시위 밑줄 주세요. 만세시위 밑줄. 첫 번째 키워드는 만세시위.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이 화성제압리 있죠? 이게 두 번째 키워드예요.
그럼 화성지 합리가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올까요? 405쪽에 가로 3번의 화살표에 나와요. 무슨 학살 사건? 이거는 진짜 어느 강사의 수업이나 무조건 강조하는 거예요. 화성 제왕리 학살 사건은. 왜? 쪽발이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여러분 무슨 운동이에요 이거? 3.1운동이겠죠. 지금 여기 3.1운동 부분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디 볼 거냐면 404쪽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봐보세요. 404쪽에 동그라미 3번 봤죠? 위에 동그라미 3번 위에 있잖아요. 1919년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은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다 그랬죠. 근데 동그라미 4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씨발 그죠? 신규식이라 써있지 그지? 아 물론 신규식도 이 파리강화의 파견에 관여는 했어요. 어떤 관여였냐면 김규식을 추천한 사람이야. 누가 가면 좋겠습니까? 아 김규식이 합당합니다. 이 발언을 했던 사람이 신규식이에요. 진짜 정말 점점 강의를 하기 짜증나게 문제가 변화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에 김규식이에요. 1번은 뭐예요? 3.1운동에 이제 뭐야? 여파가 거세지니까 일본 놈들이 통치 방식 바꿔요. 이렇게 문화 통치고 좀 풀어주는 거죠. 2번은 뭐 당연한 거죠? 대규모 만세운동이었다. 3번은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이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뭐 중국의 오사운동이니 인도의 간디운동 이런 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페이지는 482쪽입니다. 페이지는 이거는 진짜 뭐야 4월 19일 시험을 해서 또 4.19를 냈네요. 이건 너무 쉬웠어요. 책 안 봐도 풀 수 있었죠. 여러분 4.19 혁명이 어느 정권이 망하게 한 사건이에요? 이승만 정권이었죠. 그치? 자 그래서 책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승만 정권 망하게 했으니까 482쪽 맨 밑에 들어가면 나와있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한번 봅시다. 1960년 3월 15일 정 부통령 부정선거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마산에서 발생했고 경찰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때 죽은 학생이 김주열 학생이고요. 그래서 483쪽 보세요. 니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4월 19일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시민들도 가세하여 더욱 확대되었죠. 자 결국 맨 밑에 줄 시위는 연일 계속되어 이승만은 사임하고 자유당 정권은 붕괴됐대요. 넘겨봅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484쪽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자 4.19 혁명 후 혼란 수습을 위해 장관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 임시정부가 수립됐고요. 여기서 60년 6월 15일 헌법을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3차 개헌을 하게 되었대요. 자 문 20번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과도정부 출범하고 내각 책임제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이게 3차 헌법이죠. 이거 어차피 제가 근현대사 할 때 이 틀 만들어줘요. 이거는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 근데 1번 2번은 여러분들 4.19 혁명과 관련된 게 아니고 그냥 이승만 정권이 한 거야.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한 게 1, 2번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1번으로 이승만 정권이 만들어진 거죠. 1번으로. 그죠? 그리고 2번은 이승만 정권에서 만든 법이에요. 농지개혁법은. 3번은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승만 정권 무너지고 20하고 장면 내각이 들어서요. 장면 내각은 민주당이야. 걔들은 옛날에 통일을 주장했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긴 하죠. 단 실제 추진은 해 안 해? 못해요. 그쵸? 1960년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면서 못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그래서 정말 어려웠던 문제는 사실상 많이 당황했던 문제는 강사들 입장이나 당시 이제 수험생들 점수표를 봤을 때 문 6번. 자, 문 6번이 정말 어려웠죠. 문 6번. 그 다음에 문 9번도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문 9번도 어려웠고요. 문 9번도 어렵고 그쵸? 13번이죠. 이거는 사실 어렵진 않지만 시간을 좀 뭐예요?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사부터 시작하신 분은 어때요? 딱 하는데 그치? 뭐 예를 들어 영어 뭐 국어 했다가 국사로 간 사람 어때요? 그치? 깜짝 놀랐죠? 그치? 시간이 부족하니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체감 난이도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80점이면 되게 적었어요. 이건 막 다 인터넷에 있는 말 다 뻥이야 여러분들. 강사가 하는 말이 진짜 맞아요. 이거는 대체로 국사 강사들 다 이런 거 다 봤을 때 대체로 모든 강사들이 85 보면 80이나 85면 되게 잘 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유형이 2012년, 13년 거 푼 사람은 굉장히 달라졌고 어려워졌다고 볼 거예요. 지금 책에서도 찍어줬듯이 어때요? 굉장히 원래는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내지만 그냥 하나하나 주제에서 내버리죠. 그냥 오케이. 이게 원래 7급 유형이에요. 7급 유형.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근데 또 몰라. 원래 여러분 2011년도 어려웠거든요. 10년하고. 근데 12년 때 확 또 줄었어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 난이도로 항상 공부를 하세요. 책 위주로. 알겠죠? 그러면 어렵든 쉽든 간에 합격권은 나와요. 알겠죠? 합격권 나오니까 그렇게 좀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1시간이네요. 고생하셨고요. 뭐 별도로 질문 있으신 분만 남으시고 종합반 수업은 이따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